미국과 이란이 방금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 한 남자는 완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생명을 구하고 유가를 낮추는 합의에 화를 낼까요? 그 답은 휴전의 세부 조항, 전 세계 석유의 흐름, 그리고 마쿠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론 평화로워 보여도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은 줄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을 도울 줄 알았던 나라도 이제 그를 배신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안 뒤 크렘린이 맞닥뜨린 최악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란은 이 휴전을 간청했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 평화에 있어 큰 날입니다. 4월 8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시한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그는 이란에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선의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박이었고 그로 인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워싱턴은 분명히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주요 인프라 공격을 감소하라는 것이었고 이란은 신중하게 동의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공격을 중단하고 선박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공격도 중단될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평화도 아닙니다. 양측이 동시에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서로를 예의주시하며 약점이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도 아니고 끝도 아니며 단지 전술적인 일시 중지일 뿐입니다. 그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 상황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상황이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종 간과되지만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합의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합의는 샤바즈 샤리프가 주도했으며 그는 개입하여 파키스탄을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놀라운 선거를 이루는 데 있어 자신들이 한 역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파키스탄 외교팀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회담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될 예정이라 끝이 아니라 전환임을 의미합니다. 갈등은 미사일에서 협상 테이블로 옮겨갔지만 압박은 여전합니다. 이제 외교에서 한 발짝 물러나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휴전 전 이란은 몇 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매일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운송되는 곳입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전 세계적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 봉쇄가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작은 선박들이 괴롭힘을 당하며 선원들이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3월 11일 태국 국적의 메이리 나리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두 발의 발사체에 맞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이반시 화재로 승무원들이 대피했고 3명의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전엔 시장이 수사에만 반응했습니다. 그 공격 이후로 시장은 현실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사건은 이란의 봉쇄를 실제 위기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선이 넘어가자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보험료가 하루 만에 2배로 오르면서 선박 운송비도 즉시 상승했습니다. 유조선들은 오만 근처에 줄지어 정박해 결코 오지 않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긴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배송 시간이 몇 주씩 늘어나고 전반적인 비용도 더 높아졌습니다. 군사적 움직임으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공급망 문제로 번졌고 이어서 전 세계적인 병목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를 경제적 충격이 바로 따랐습니다. 석유 가격 급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산 원유는 배럴당 112달러, 브렌트유는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걸프 지역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연료비 상승에 즉각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정부가 상황 안정 위해 비상 비축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공장들이 근무조를 줄였습니다. 유럽 농부들은 디젤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판매 비용 부담이 커졌고 이 압박은 주유소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걸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요소 비료의 거의 절반을 수출합니다. 선박들이 정체되거나 우회하면서 그 비료의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인도와 아시아 일부 지역의 농부들은 갑자기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런 압박은 결국 수백만 가정의 식료품비에 반영됩니다. 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위험인식이 커졌고 휴전 발표 즈음 시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가 합의를 확인하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미국산 원유 가격이 급락했고 브렌트유도 곧 $100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느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린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며 압력이 해소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였던 유조선들이 갑자기 다시 항로를 이용하고 먼 길을 돌아가던 선박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보험료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이제 트레이더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고 시스템은 몇 시간 만에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러시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에게 유가 하락은 반갑지만 러시아에는 수입 감소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러시아 연방 예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돈은 군사작전 지원, 경제 안정, 제재 충격 완화에 사용됩니다. 위기 중 높은 유가는 모스크바에 추가 여유를 쉽게 제공했습니다. 유가가 $10만 변동해도 수익이 수십억 루블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크렘린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큰 타격을 줍니다. 휴전 후 유가가 $100 아래로 떨어지자 아시아와 유럽은 안도했지만 러시아의 재정 전망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모스크바는 시장의 결정 전까지 조용히 혼란을 반겼습니다. 이제 푸틴은 최신 차트를 확인하면서 석유 수입이라는 생명줄이 줄어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이 러시아에게 그 어느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미 연방 예산의 거의 40%를 국방과 안보에 투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며 무기, 병사, 급여, 장비 수리 등으로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큰 진전 없이 비용만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진격하고 있지만 진격폭은 크게 줄었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모스크바가 한때 점령했던 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년간의 막대한 지출로 인해 국부 펀드의 여유 자금도 위험할 정도로 얇아졌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은 올해 초 이미 크게 감소했으며 호누드 사태가 단기적으로 약간의 상승 효과를 주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그 구명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미 빠듯한 예산에 시달리는 러시아인들을 더 옥죄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고서는 돈을 더 찍거나 무한정 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높은 유가로 인한 추가 수입은 모스크바가 국내에서 고통스러운 삭감 없이 전쟁 기계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수입을 잃게 되면서 가장 힘든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빼오거나 세금을 더 올리거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늦추는 것. 이 중 어느 것도 푸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에 안도감을 줬던 그 합의가 조용히 크렘린이 몇 달 동안 겪은 가장 큰 재정적 타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푸틴의 석유 생명줄이 줄어드는 게 즐겁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기 중 부족 현상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공급 불확실로 구매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더 많은 석유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 이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석유를 비싸게 팔기 어려워지고 이윤도 감소합니다. 잠시 중동 분쟁은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휴전은 러시아에 유리했던 상황을 정상시장으로 돌려놓습니다. 정상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위기로 인해 오른 가격에 뒷받침 없이 다시 경쟁해야 합니다. 병목이 좁아지면 러시아가 영향력을 얻지만 다시 열리면 그 영향력은 줄고 압박이 돌아옵니다. 돈 문제를 넘어서면 외교적 손실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스크바는 상황이 난처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 보호를 위한 제안을 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제안이 이란만 부당하게 지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면 러시아는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이란을 지지하는 쪽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그게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지역은 긴장했고 선박들은 위협받았으며 유가도 올랐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는 이란과 협력해 서방 압력에 맞서면서도 배경의 불안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유엔 거부권 행사에서 러시아와 함께하며 결의안이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사태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베이징도 자체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걸프 지역에서 많은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며 강대국이 해상 통로를 강제로 여는 규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가교 역할로 주목을 받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교통체증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은 별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불에 기름을 붓듯 실제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면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샤바즈 샤리프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중재 역할을 하며 워싱턴과 테헤란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 모든 국가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순간에는 그 역할이 흔들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이란 관리들은 파키스탄에 감사를 표했고 샤리프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격화될 수도 진정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양측 모두 파키스탄을 다리 역할로 보았습니다. 이런 인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수호자로 자신을 내세웠고 그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의 조치도 막았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대화에 동의하면서 러시아의 이전 조치는 덜 강력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단지 방해만 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만에 러시아는 긴장된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가 상황이 진정되자 소외된 존재가 됐습니다. 외교에서 이런 변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단순해 보입니다. 양측 모두 잠시 멈추고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며 협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전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압박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워싱턴은 요구를 좁고 즉각적인 사안에만 맞추고 있으며 우선순위도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상업선박 안전통행 보장, 미군과 동맹국 대상 미사일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자체적인 공습을 중단하고 걸프 지역에서의 공격 작전을 자제합니다. 처음 들으면 균형 잡힌 교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팀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조가 전혀 다릅니다. 신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휴전을 지키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트럼프도 이란의 10개 항목의 제안을 협상의 출발점이라 했습니다. 테헤란은 제재 해제, 동결 자금 해제, 우라늄 농축 권리도 요구합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을 계속 직접 조율하고 이 지역의 미국 기지 감소를 원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주요 군사 목표를 달성했고 중동 평화 논의에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지만 조용히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이 더 넓게 보입니다. 테헤란은 단순히 압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일을 주도하려 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해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권리의 인정,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중동 전역에서의 미군 주둔 축소, 그리고 자국의 지역 동맹들에 대한 보호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조건들을 국제법으로 확정하려 유엔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대화를 전장이 아닌 이란이 총성이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할 공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양측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대조가 매우 뚜렷해집니다. 미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정, 해상 운송의 자유, 그리고 즉각적인 안보 보장을 원합니다. 반면 이란은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순간을 이용해 앞으로 수년간 자신의 입지를 재편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동시에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그 이유는 매우 다릅니다. 한쪽은 현재를 통제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휴전은 처음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압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압력이 이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휴전을 이해했으니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명확한 길은 없지만 양측의 행동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방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는 진전을 이루고 싶어 조급해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협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전제이고 결국 어떻게 협상할지는 이란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세계 안정에는 휴전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공고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탄력을 받고 긴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도 원활히 열려 있습니다. 그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가격은 위기 당시 최고치보다 크게 낮게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안도합니다. 유럽 운전자는 주유소 비용이 줄고 아시아 공장은 에너지비가 낮아 숨통이 트입니다. 공급망도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가 다른 곳에서는 조용히 압박을 만듭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누리던 이점을 잃게 됩니다. 높은 가격이 모스크바에 추가 수익을 주었습니다. 가격 하락과 공급 회복으로 완충 계력과 줄어들면서 크렘린은 군사 지출, 국내 우선순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박을 얼마나 지속할지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슬라마바드에서의 협상이 일찍 결렬된다면 이란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흐름의 5분의 1이 걸려 있어 시장이 즉각 반응합니다. 가격은 봉쇄 때 최고치로 다시 오를 수 있고 전징 프리미엄과 운송비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전에 러시아로 도왔던 조건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길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주 보입니다. 선박 운항은 재개되지만 완전 정상화는 아닙니다.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전히 높게 유지됩니다. 시장은 진정되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합니다. 가격은 불안한 중간 범위에서 맴돕니다. 러시아에게는 이것이 복합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극단적인 이익은 사라지지만 일부 이점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샤바즈 샤리프가 이끄는 이슬라마바드 회의에서 실제 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안정적으로 기울고 러시아는 조용히 이익을 보고 있던 혼란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균열이 드러나면 불안정이 빠르게 돌아오고 시장 재편 조건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걸프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 정치적 협상력, 경제적 압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는 종종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 드러난 한 가지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크렘린은 큰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는 중동의 장기 혼란에서 이득을 보도록 미리 유리한 위치를 잡아두었습니다. 러시아는 불안정성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지만 혼란이 예상보다 빨리 진정되자 크렘린은 하락하는 가격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평화 노력이 진행되면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는 요충로가 열리면 다른 누군가의 전략이 얼마나 빨리 막힐 수 있는지 이제 막 보고 있습니다. 이번 휴전은 세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역적 긴장 완화 같아 보여도 먼 곳에서 권력과 자금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고유가 덕에 누리던 좋은 시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외부 충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그들의 입지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번 평온한 국면에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나라는 혼란이 계속될수록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던 나라입니다. 푸틴 같은 인물도 당황해 차트를 들여다보게 될 다음 글로벌 골칫거리보다 한 발 앞서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헤드라인 뒤 숨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